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다만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법정지상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섭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과 저당권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두 개로 대비를 보는데 특약이 있으면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에 비해서 저당권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성립하게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웠었고요. 한편 지상권의 내용으로서 첫 번째 용익물권이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달리 얘기하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었고요. 지상권 양도할 수 있었죠. 소유권 양도할 수 있듯이 해서 약정지상권의 이전 등기 등을 통해서 바로 약정지상권 이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법정지상권은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졌었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개념 자체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텐데,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만약에 법정지상권이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이전해 줘야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양수한 사람에게 꺼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한편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그런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등기 없이도 바로 지금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검토드리게 될 게 지상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걸로 이제 나왔던 얘기죠. 피담보 채권을 소멸해서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당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논리고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에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저당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X 토지를 경매를 붙여가지고요. 경매를 붙여서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붙여서 팔아가지고 그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등급을 보니까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뜬금없이 을의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X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갑이 축조를 해버리게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뭐가 아파지냐면 경매를 붙였을 때 이 불법 건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을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경매에서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한들 결국은 갑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시간 많이 걸려 복잡하단 말이야. 경매 물건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건물 사면 되지, 다른 토지를 사면 되지, 굳이 이 건물 붙어있는 소송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걸 안 사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저당권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내가 여기다 건물도 안 짓겠다 이런 취지로 지상권 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상권하고는 틀리죠. 일반적인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일반적인 지상권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이 담보 목적의 지상권, 그래서 이 지상권을 우리는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어렵다니까요. 자,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자 가보십시다. 을을 저당권자라고 부르게 되면 갑을 뭐라고 본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해 줬을 때 이걸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참고적으로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자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을 갚아버린다고 그러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담보지상권이거든. 그래서 당연히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어떻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을 하게 된다. 예, 이건 이제 너무나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명제 가볼까요? 자,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 이것은 을을 얘기합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3자가 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다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뭔 소리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담보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을 해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X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만약에 자 이런 게 아니라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일반적인 의미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제3자가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이 X 토지를 점유해서 불법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내가 이용할 권리를 얘가 침해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이제 고의 등이 전제가 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담보지상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지상권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용, 그 토지 이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제3자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축조해서 혹시 토지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채권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담보지상권자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X 토지에 대해서 Y 건물이라는 것을 지어버려서 토지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 즉 앞으로 경매 붙였을 때 이 뭐죠? 이 건물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 교환 가치가 피담보채권 자기가 받을 돈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을 때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당권을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하게 사용 수익을 제3자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걸 뛰어넘어서 담보가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을 야기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고요. 30회 때인가 출제가 됐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리던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다, 이전 양도할 수 있다, 담보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개념이고 가장 어렵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 바로 담보지상권. 단순하게 담보지상권자는 사용수익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방해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은 문제는 거기다 건물 등을 지어서 담보가치 하락을 야기하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상권의 소멸 등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은요 기초적인 개념이고 2번 3번이 응용 들어간 지문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응용 들어간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앞에 기초적인 개념은 제가 뭐 설명을 잘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좋을 것이고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시험 문제 답과는 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담보지상권이라는 개념 관련해서 담보지상권에 있어서는 돈을 갚아버리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차가 좀 잘못된 거에서 자 소멸 청구 얘도 잊어버릴 만하면 출제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지상권의 소멸 청구 얘기를 하려면 우리 임대차 얘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대차라고 하는 거 임차권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가 없는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양력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 민법상 임대차를 얘기할 때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 바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비교해서 주임법에서는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묵시의 갱신이 부인되고요. 상임법에서는 3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은 해지할 수 있고 갱신 청구 거저 사유 등이 되게 됩니다. 자, 비슷한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멸 청구라고 하는 명제가 나오게 되는데 소멸 청구는 나중에 총 3개 정도가 이슈가 됩니다. 지상권에서 소멸 청구, 전세권에서 소멸 청구, 나중에 유치권에서 소멸 청구 총 3가지가 될 텐데 우선 기초적인 개념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자, 자 치료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지만은
약정에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의 치료를 명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상권자는 치료라고 하는 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명제는 어렵고요.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했고 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2기분 2년. 자, 우리가 임대차는 이 기였었고요. 이게 2년 지상권 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이 1년당 한 번씩 준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하게 되면, 체납하게 되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요건 충족하고 소멸 청구를 해버리면 그대로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건 시험에 안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문제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병이 되는구나. 병이 이 토지를 취득했는데 을이 지금 갑한테 1년분 재료를 체납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병한테 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년분 재료를 체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2년 됐을 때 이 사람이 을에 대해서 소위 뭐를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안 돼요. 합의 2년 안 되고요. 자기 기준으로 얼마 2년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내가 지상권 설정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지상권자가 2년분 지를 체납하면 어떻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편 내가 토지 소유자였는데, 자, 1년분 지를 체납한 상태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양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 사람이 1년만 추가적으로 지료 체납하면 바로 소멸 청구해서 지상권을 날려버릴 수가 있느냐? 안 되고요. 자기 기준으로 2년분 지를 체납을 해야지 바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제일 뒤있죠. 바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가 자기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지를 체납했을 때 그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합의 2년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고, 이것도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출제되는 중요 쟁점.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거저주는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게 될 테고요. 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지상권은요, 지상권이라고 해서 용익물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었고, 두 번째가 양도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 이슈가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 즉 담보물로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소유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상권을 담보로 또 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우 있겠다.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을은 돈이 필요해서 이 지상권을 담보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사안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2년 이상 재료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버리면 문제가 터지래요. 바로 병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자, 갑이 을의 지료 2년분 체납을 이유로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한테 지상권 설정했는데 얘가 요걸 담보로 병한테 저당권이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2년분 지료 체납을 의뢰한 거야. 그러면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이 소멸 청구라고 나서 형성권이라고 해서
소멸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소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지 그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즉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하나의 출제 이슈야. 그래서 이거는 이 명제는 자 이런 논리 구조죠.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소멸 청구와 저당권 설정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짬뽕을 했을 때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지상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하면 원래 그대로 효력 발생하는 원칙인데 혹시 이 문제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게 되면 이때는 저당권자의 통제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바로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소멸의 효력 등 관련한 부분 봐야 되죠. 그래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수목 재배를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던 경우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임차권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자의 권리 이런 게 있었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때 비용 상환 청구는요.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임차권하고요.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자, 지상권이 소멸했으면 지상권자는 이 토지를 누구한테 지상권 설정자에게 넘겨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건물 등은 다 철거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임차권자의 권리랑 관련해서 지상권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볼까요?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상권자는 토지를 돌려주고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존속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 건물이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자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지상권자에다 지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낭비라는 얘기지. 그래서 건물이 멀쩡하다라고 전제가 되면 이런 지상권자는 갑에 대해서 갱신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갱신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 거절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지상권자는요 이 공작물 등의 수목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그럼 네가 사줘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구조가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6개월의 해지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지상의 건물 등이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뜻을 밝히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의하실 게 구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지상권이랑 연결되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이 연계가 됩니다. 일단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에도 형광등 설치할 일 거의 없거든. 그래서 필요비는 상관없어. 한편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나중에 건물 전세권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갑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됩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인도해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이 토지 위에 건물 등이 현존하고 있다. 멀쩡하게 있다. 그럼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뭐 갱신 받아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지상권 설정자가 갱지청구를 거절했을 때 지상권자는 공작물 등 건물 등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소멸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지상물의 매수 청구로 부릅니다. 한편 유익비 상환 청구 필요비 아닙니다. 유익비입니다. 말장난하게 틀리게 뽑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지상권 소멸 시에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상권자 그 토지에 지출한 금액 또는 증거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뒤쪽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필요비는 아니고 유익비만 어떻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합니다. 축대를 쌓아 올리고 토지 가치를 올렸어. 그리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서 그 축대가 멀쩡히 살아있고 토지 가치가 올라갔어. 그러면 이때는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야, 가치가 증대됐으니까 증대된 가치가 현존하니까 그 돈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이 지출했던 금액 또는 증가된 가액 둘 중에 하나 아마 낮은 쪽을 택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지상권의 소멸에 따라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자, 어려웠던 거 담보지상권 사용 수익 목적의 지상권이 아니다. 그래서 제3자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불법적으로 건물 등을 축조해서 그 토지 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상권의 소멸 청구 자기 기준으로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지상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지상권이 저당권의 계획자가 됐을 때 지상권자가 2년 지를 체납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 청구하고 소멸해버리고 저당권자가 붕 뜨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인즉슨 저당권자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지상권자 목을 따든 어찌됐든 간에 알아서 돈 받아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와 같이 맞물리는 필요비 상환 청구를 묶어서 비용 상환 청구 외 부속물의 매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나중에 건물 전세권 관련해서는요 부속물의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임차권 얘기하고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이 계속 맞물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소멸 사유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 얘기 요거 잠시 끊었다가 분묘기지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